교재는 275페이지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번호로 입력한다. 총 5문제가, 즉 5문항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6월 4일, 3월 주식회사 회계상사에 일시적으로 대여한 자금. 자, 일시적이다라는 것은 단기간에 대여를 해준다라는 의미죠. 500만 원과 이자가 금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보통예금 보니까 540만 원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원래 빌려준 거는 5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40만 원이 이자라는 얘기죠. 자, 회계 모듈에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6월 4일입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받겠습니다. 하나은행 반드시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540만원. 대변에 그렇죠. 일시적으로 대여했으니까 단기대여금. 그렇죠.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 거래처는 회계상사. $500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상단에 있던 회계상사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요거 지저분하다. 그래서 좀 지우고 싶다. 그럼 스페이스바 또는 딜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이자 수익 치시고 마우스로 대변 이렇게 오시면 기록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차변에 보통예금 540, 대변에 단기대여금, 이자 수익 500만원, 40만원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거래처 코드 잊지 마시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월 5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고, 자, 사채 발행했네요. 납입금은 당자예금 C티은행에 예입하다. 액면가 8,000원짜리를 9,500만원에 발행했습니다. 오! 금액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네요. 그러면 할증 발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할증 발행이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겠죠. 액면가는 10%고 사채 발행비가 있네요. 즉 사채를 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었죠. 이 비용은 그쵸.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거기에 더하거나 빼시면 되죠. 그래서 할증 발행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도 비용 처리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6월 5일 대변부터 가겠습니다. 자, 대변에 사채 차변요? 차변 먼저 하셔도 상관없어요. 들어온 돈은 당자예금 당자 예입했습니다. 거래처는 C티은행이고요. 얼마 들어왔을까요? 발행가액이 들어왔겠죠. 근데 발행가격에서 뭘 빼야 돼요? 사채 발행비를 빼야죠. 안 그러면 사채 발행비를 다른 별도의 비용으로 별도의 돈으로 지급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9,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9,400만 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왔죠? 대변의 사채는 액면가 그대로 하셔야 돼요. 자, 사채 액면가는 8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우리 회사가 예전에 사채를 발행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 합계 잔액 시산표 6월 5일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전표를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자, 아니요 하시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비유동부채 쪽으로 와야죠. 자, 비유동부채 왔더니 한 번도 발행한 적이 없고 이번에 발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존에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그러면 그걸 먼저 갖다가 반제시키고 할증 발행 차금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늘려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학계장애시산표를 확인하신 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왜? 할증 발행이니까. 그럼 만약에 할인 발행할 때는 그렇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먼저 상계 처리한다 라는 거 포인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잔표 입력을 와서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입니다. 313번. 이게 이제 할증이냐 할인이냐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증 발행이냐 할인 발행이냐 요거를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1,400만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채 발행비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뺐다라는 걸 아시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장부 가격이 800만원짜리입니다. 자, 장기 투자 목적이었다 그러면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구나 라는 거를 딱 표시해 주시고 그런데 왜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아니냐 뭐기 때문에 주식이기 때문에 즉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고 이 800만원짜리를 200주인데 주당 3만원에 처분했습니다. 3만원에 처분했으니까 2, 3은 6. 600만원이네요. 자, 전부 처분했어요. 그럼 가지고 있던 거 몽땅 팔았습니다. 손해봤네요.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단, 전기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100만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학계장애시산표 가서 열지 않으셔도 돼요. 왜? 평가이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금액만큼만 반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모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처분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있으면 반드시 반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6월 10일 차변에 현금 받겠습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2, 3은 6. 600만원 받으셨죠? 자, 대변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입니다. 178번입니다. 장부 가격은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평가이익이 있었던 거 없애야죠. 자, 평가이익은 대변에 있습니다. 없애려면 어디로 와요? 차변으로 옵니다. 차변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981번입니다. 100만원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마이너스 100만원 생겼죠. 그러면 차변 금액이 부족한 겁니다. 차변 금액이 부족했으니까 손실 봤어요. 이번에는 그렇죠. 처분 손실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손실 945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렇게 수정 붕괴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를 몽땅 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손실로 하시면 땡!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평가이익이나 또는 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반제 처리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만 당기손익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손실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 조금 어려우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주 풀어보시면 여러분이 숙달이 돼서 잘 풀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7월 18일 업무용 승용차 차량 번호 035 가해 2018 차종은 제네시스 5,500만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구입하고 대금은 10개월 할부로 하다. 자, 10개월 할부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승용차 구입과 관련된 취득세 및 부대 비용은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업무용 승용차도 별도 관리하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시고 고정자산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7월 18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 들어옵니다. 자, 차량 운반구 금액은 5,500만 원일까요? 5,600만 원일까요? 오, 5,600만 원. 왜요? 그렇죠. 차량을 구입할 당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반드시 원가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먼저 가겠습니다. 미지급금 현대자동차 5,500만 원, 그리고 취득세 및 부대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마우스로 이렇게 오시면 글씨 나오는 거 방지할 수 있어요. 100만 원. 되셨나요? 자, 두 번째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해야죠. 자, 전체 메뉴 기초정보관리의 업무용 승용차 등록 클릭. 코드는 1002로 합니다. 1002. 차량 번호는 035가. 아이고. 2018. 차종은 제네시스래요. 자, 회사 차고요. 회사에서 구입했으니까. 네, 회사. 그랬더니 고정자산 코드를 등록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부터 오면 안 되고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불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열어놓은 상태에서 전체 메뉴. 그러면 순서는 일반 전표 입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마지막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고정자산 등록 차량 운반구 선택하셔도 되고요. 마구 엔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1002 차량 운반구죠. 근데 자산명의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언제 샀어요? 2023년 07월 18일 날 샀어요. 그리고 이번 연도, 즉 당해 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거죠. 그래서 4번 란에 입력합니다. 얼마를? 5,600만 원을 치셔야 돼요. 왜? 취득 원가는 취득세와 부대비용 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전표에서 입력한 차량 운반구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정액법이래요. 자, 그럼 정액법은 하단에 보시면 0번과 1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번 정액법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자, 5년 되셨어요? 그리고 수량, 여기 수량 한 대입니다. 요 부분을 여기다가 놓치지 마세요. 자, 800번 떼고요. 여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별도로 관리한다 그랬기 때문에 26번 란을 1번 여로 해주셔야 돼요. 여기를 여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끝나셨으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오셔서 고정자산 코드를 도움표 열어서 1002인 업무용 승용차 체크하고 불러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불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딩동댕 4번 문제 완벽하게 풀으시는 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7월 31일 영업부 7월분 경비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오셔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쓴 걸 보니까 직원 생일 선물비, 복리후생비네요. 우편요금 및 등기료, 통신비죠. 차량 주유 및 수리비니까 이거 주유 및 수리비
뭘로 정리하죠? 수선비요? 아닙니다. 차량과 관련된 거는 차량 유지비로 정리합니다. 거래처 선물비는 그렇죠. 접대비. 7월 31일 전표 오시고요. 차변에 복리후생비부터 가겠습니다. 복리후생비 800번대 금액은 32만 4천원. 같은 변이니까 엔터 하시고요. 이번에는 통신비죠. 통신비 800번대 오시고요. 금액은 14,300원. 차량 유지비입니다. 금액은 46만 5천원. 접대비 되겠습니다. 접대비는 52만원. 그리고 대변에 총 현금으로 내보냈죠. 132만 3,300원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 얘를 출금 이렇게 하시면 땡! 틀린 문제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할 거는 우리가 문제 상단에 보시면 한 개의 전표로 입력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차변 대변으로 하셔야 돼요. 출금 전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출금 전표 이용하면 요 전표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틀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한 개의 전표, 즉 번호가 한 번호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4번.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자, 마감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동 결산할 거냐, 자동 결산할 거냐, 즉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할 거냐,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할 거냐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말 현재 소모품 사용액은 35만 5천원이다. 사용액이 35만 5천원이네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자산 처리했냐 비용 처리했느냐를 구분 지으셔야죠. 그래서 미사용액만큼 자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 합계잔액산표 12월 31일로 오세요. 당좌자산 또는 재고자산 쪽에 소모품이 없으면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소모품비가 50만원이 있네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50만원 빼기 35만 5천원 그랬더니 14만 5천원 만큼이 미사용분이 되는 거죠. 이 미사용분만큼 자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동결산이에요. 일반 전표 입력 계산기 그냥 끌고 오셔도 돼요.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 172번 쓰겠습니다. 14만 5천원 대변에 소모품비 14만 5천원 이렇게 하시고 계산기 닫아주세요.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즉 미사용액을 구한 후 그거만큼 자산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기말 현재 임대료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선수분을 계상하다. 단, 월할 계산한다 그랬어요. 자, 임대료로 받은 게 얼마나 됐는지 합계잔액산표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잔액산표 열어서 조회 버튼 누르시면 여기 소모품 들어왔고요. 소모품비가 사용액만큼 변경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임대료 여기 있습니다. 임대료 더블 클릭해 보시면 9월 1일 날 120만원 받은 게 나오네요. 자, 그럼 120만원을 그렇죠. 나누기 12 그리고 몇 개월치가 선수분이에요? 8개월치가 선수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오셔서
차변에 임대료 900번대 임대료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120만원 나누기 12달 그리고 내년도분은 8개월치죠. 곱하기 8 그러면 80만원 적용 80만원이 선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대변에 선수 수익 80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수금 중 260만원은 매출처 싱싱가전 주식회사에서 송금한 외상대금이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자가 발생하여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다. 그럼 가수금이 얼마 남았는지 봐야 되겠죠? 합계잔액산표 보겠습니다. 합계잔액산표 다시 조회 버튼 항상 여러분이 하실 때는 조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조회를 하다가 혹시 뭔가가 변경되면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가수금은 유동부채죠. 유동부채 쪽으로 오세요. 가수금 270만원이네요. 이걸 몽땅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C. 왜 컨트롤 C 하냐고요? 전표에 적용하려고요. 일반 전표 입력해서 차변에 대변에 있는 거 없으니까 차변으로 오죠. 가수금 컨트롤 V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270만원 그대로 다 반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가셨을 때 필요한 거 다 복사해 갖고 오세요. 대변에 외상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싱싱가전입니다. (26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이자가 발생했다 그랬죠? 이자 수익입니다. (10만원) 합계잔액 시산표 가서 가수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시고 그거를 몽땅 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싱싱가전으로 받은 외상대금은 외상 매출금이고 그리고 보통예금 이자는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싱싱가전 입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140만원을 계상하다. 즉 이자를 납입할 시기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데 올해 즉 2023년도 비용에 대해서 잡아야 되죠. 근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140만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입니다. 140만원 이렇게 계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수동결산 했고요. 이번에는 매출채권 잔액 수동결산 4문제 또는 3문제 나오고요. 자동결산 3문제 또는 4문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결산 다 하고 나서 이제 자동결산 하겠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이죠. 반드시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왜? 대손충당금 계정 과목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 결산자료 입력 클릭. 1월부터 12월까지 열어 놓으시고요. 네, 상품 매출원가는 그냥 확인합니다. 확인. 하단에 너무 확 내리지 마세요. 조금만 내려서 외상 매출금란에 커져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에 와서 한 번 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 체크하시고 이번에는 상단에 또는 합계잔액시산표 여세요. 12월 31일 조회 버튼 한 번 더 누르시고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은 1억
971만 4천원이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자, 식은 잔액 곱하기 설정률입니다. 설정률 1%예요. 0.01 그리고 보충법이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 그러면 빼주셔야죠. 50만원 있네요. 자, 빼기는 S입니다. 50만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설정할 대손충당금은 59만 7,140원입니다. 계산기 그대로 두시고요.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요 금액을 우리가 아까 여기 외상매출금란에 이렇게 커져 갖다 놨죠? 직접 입력하세요. 59만 7,140원. 요때 숫자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셨으면 이번에는 받으러 옴도 하셔야 돼요. 자, 종료 버튼 누르고 합계잔액시산표 다시 와서 받으러 옴 잔액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0.01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다.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했네요. 네, 곱하기. 그러면 그대로 설정하면 되죠. 이렇게 35만 7천원 계산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복사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갖다 놓고 공두개 지우겠습니다. 왜?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으니까 공두개 지우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공두개. 근데 실수해서 또 공두개가 아니라 공 3개 지웠다.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했고요. 6번째는 모든 비유동 자산입니다. 모든 비유동 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셔야 돼요. 전체 메뉴 클릭.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클릭. 유형자산 총괄에서 오셔서 조회 버튼 누르시고 단기 상각비, 즉 올해 상각할 금액을 갖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하셔갖고 결산자료 입력. 대손상각 바로 위에 있는 건물란에다 컨트롤 V. 또 있었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이번엔 차량 운반군데 더하셔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735만 2,202원에 560만원 더해주십시오. 1295만 2,202원. 기억 못하시죠? 그럼 결산자료 입력 계산기 그대로 끌고 오세요. 그리고 차량 운반구 란에다가 커져 갖다 놓으시고 아이고 여기다 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자, 여기다가 결산자료 입력에 1295만 2,202원. 이렇게 하면 뭐 실수할 일 별로 없죠. 금액을 뭐 잘못 치거나 그럴 일도 없습니다. 종료. 또 한번 해야죠. 이번에는 비품이 있네요. 180만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비품란에 컨트롤 V. 무형자산도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원가 경비별 무형자산 총괄 조회. 그래서 반드시 조회 꼭 하세요. 잊지 마시고. 7번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기말상품 재고액 계산하러 가야죠. 계산하려면 어디 가서 재고자산 수불부. 재고자산 수불부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메뉴바 열으셔야 돼요. 왜냐면 회계 모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뉴바 여셔서 물류관리 재고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상단 기능 모음 열어서 평가 방법 먼저 선택할게요. 선입선출법 되어 있죠. 마구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고자산이 나옵니다. 상단에 마감 단추 클릭. 그리고 일괄 마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팅이 됐어요. 이거 건들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일괄 마감만 체크하세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재고 금액을 다 더하셔도 되고요. 전체 메뉴 클릭해 보세요. 재고자산 명세서. 재고자산 명세서는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된 경우에만 보입니다. 근데 우리 마감 언제 했어요? 12월에 했어요. 그래서 12월이 보입니다. 나머지는 안 보여요. 엔터 엔터. 그러면 상품 자산별 합계인
1억 2,885만 원이 기말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맨 위로 올리시면 10번란에 기말상품 재고액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동결산 4개 했고 자동결산 3개 했네. 그러면 결산 다 끝났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표 추가. 예. 확인. 일반 전표에 오셔서 조회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 들어왔는지, 감가상각비 들어왔는지, 대손상각비 들어왔는지 꼭 확인하세요. 여기가 채점 대상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만 입력하고 끝났다. 그러면 세 문제 휘리릭 저 멀리 날아갑니다. 이거 12점이에요.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반드시 전표 추가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지금 물류관리니까 회계 모듈로 오셔서 손익계산서부터 열겠습니다. 12월 하단에 당기순이익 5,055만 5,358원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전체 메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자동으로 반영됐죠? 여기서 전표 추가해 주시면은 잉여금 결손분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표 추가. 즉 손익 대체 분괴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 전표 입력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손익 대체 분괴가 일어나요. 수익과 비용은 모두 다 손익 계정에 대체시켜서 이익잉여금 발생시키고 그리고 2월 이익잉여금으로 돌려놔야 되죠. 그래서 잉여금 결손 분괴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 클릭하면 12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감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하지 않으면 재무상태표 조회할 때 에러 메시지가 딱 뜹니다. 그래서 혹시 틀렸나? 막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틀리진 않았지만 마감을 안 하면 그렇게 에러 메시지가 뜰 수 있습니다. 뭐 중간에 입력을 잘못하시면 또 에러 메시지가 뜨기도 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제를 모두 풀어서 마감까지 했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을 등록하시오. 즉 조회 문제죠. 조회 문제는 반드시 숫자로만 기록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품 매출액은 총 얼마인가? 자,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니까 계정별 원장을 열어서 또는 총계정 원장을 열어서 8, 9, 10 이렇게 더하셔도 되고요.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1월계표입니다. 지금 열려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모두 닫기 할게요. 닫은 후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 1월계표입니다. 월계표 쪽으로 오셔서 8월 그리고 10월 해주세요. 10월 해주셨어요? 상품 매출액은 총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상품 매출 개 여기입니다. 여기 현금으로 판매된 건 없고요. 대체로만 판매됐네요. 그래서 95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950만원. 두 번째, 6월 말 현재 토스터기의 재고 수량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재고 수량을 알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재고자산 수불부. 물류관리에 재고관리, 재고자산, 명세서, 수불부. 명세서는 금액이에요. 6월 말 현재라고 그랬으니까 1월 1일부터 보셔야 돼요. 자, 1월 1일부터 6월까지 보시고요. 토스터기만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이렇게 놓고 토스터기에서 보셔도 됩니다. 수량은 170개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9월 30일 현재 주식회사 경인전자의 외상매입금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경인전자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거래처 원장이죠. 자, 그래서 메뉴바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 거래처 원장입니다. 현재라고 그랬으니까 1월 1일부터 9월 30 이렇게 열어도 되고요. 여러분 쉬운 방법. 자, 여기는 1월이죠. 여기는
아, 이거요. 여기 날짜를 치지 않고 여러분이 도움표 이용해서, 즉 기간 입력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까지도 돼요. 자, 그래서 9월. 그리고 얘를 1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날짜를 입력해요. 근데 9월 달이 30일까지 있냐, 31일까지 있냐,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30일 현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하세요. 네. 외상 매입금은 251번입니다. 그리고 경인전자를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한다면 경인전자 클릭하고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잔액입니다. 1925만원. 4번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 환급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환급세액이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회계 모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 1기 확정입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30입니다. 세로 불러오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플러스 금액이죠. 그래서 납부세액입니다. 15만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다. 그럼 마이너스 표시해 주셔야 돼요. 12월 31일 현재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순장부가격은 채권 잔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게 됩니다. 전체 메뉴 KIFRS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클릭.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매출 채권이니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입니다. 제출령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보셔도 됩니다. 제출령이요? 제출령 요게 뭘까요? 그쵸, 순장부금액입니다. 요 금액이 순장부금액이에요. 즉 과목별에 봤을 때 외상매출금에서 대손충당금 잔액 뺀 요 금액, 그리고 받으럼에서 대손충당금 뺀 요 금액의 합이 순장부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출령에서 보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타 채권도 여기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두 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요 금액과 요 금액 더한 금액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395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금융원가 중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 포괄손익계산서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금융원가 가겠습니다. 금융원가 여기 있습니다. 금융원가 중 이자 비용이니까 140만 원이 답이네요. 반드시 어디서 조회하라, 즉 KIFRS 재무상태표 또는 KIFRS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보라. 그러면 여기 와서 보세요. 일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항목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7회 모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